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7살 첫째와 4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지능성 시각장애인 엄마 유현진입니다. 저를 작년 가을쯤에 방영했던 인간극장 엄마니까 할 수 있어 편의 주인공으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첫 번째 저의 에세이 일단 시작하고 봄 출판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집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책 일단 시작하고 봄이 어떤 책인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의 이제 왁자지껄한 일상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 안에서 저 같은 시각장애인 엄마가 겪고 있는 당황스러움이나 어떤 잔잔한 깨달음 같은 것들을 좀 쉽게 네. 읽기 좋게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내려고 쓴 책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책을 딱 처음 받으셨을 때 그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정확하게 16살 이후로 단행본이라고 하죠. 네네. 단행본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거의 20년 전이네요. 네네. 근데 그렇게 책을 사실 멀리 하던 제가 책을 썼다고? 제 책이라고 이렇게 오니까 네네. 사실 책을 쓴 다른 작가님들 인터뷰에서 막 책이 내 자식 같고 뭐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네. 되게 식상하다. 감히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볼 수도 없는 책임에도 뭔가 자꾸 땡기고 내가 낳은 자식을 넘어서 그냥 내가 잃어버렸던 내 핏줄을 찾은 느낌. 저도 제가 팔불출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제가 볼 수도 없는 책임에도 네. 뭔가 굉장히 당기면서 네. 자꾸 이렇게 만지고 싶고, 근데 만지면 또 막 부서지고 구겨지면 또 마음 아플까봐 되게 살살 다루게 되는 그런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독자들에게서 보면 선생님이 써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쓰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 이 책을 쓸 때는 저같이 이제 양육 환경에 놓인 엄마들을 생각하면서 썼었어요. 네네. 그런데 쓰다 보니 꼭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 뭐 그런 양육자들이 아니라 저처럼 장애를 가진 또는 경력이 단절된 뭐 아니면 이제 취업과 이직 시장 같은 데서 또 좌절을 하고 있을 수많은 청년들이나 중장년층들도 요즘은 그런 단절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꼭 어떤 특정 계층을 이제 독자층으로 잡는다기보다는 인생의 벽 앞에 혹시 지금 막막하다고 느끼고 있을 많은 분들, 여러 분들이 나는 왜 내 앞은 이렇게 막막하고 캄캄할까? 나는 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은 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방향을 조금씩 바꾸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독자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필 기간 동안 되게 힘드셨을 것 같고, 그럼 쓰기 시기 전하고 쓰고 난 후하고 혹시 일상이 달라지거나 뭔가 감정이 달라지거나 그러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 전에는 사실 하루 종일 아이들 이제 육아하고 남는 시간이면 어디 구석에 그냥 찌그러져서 누워서 이제 짧은 영상이나 시청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되게 허무하게 보낸 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책을 집필해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감과 긴장감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아이들 돌보다가도 중간중간에 떠오를 때마다 이제 계속 막 글을 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설죠. 엄마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래서 엄마 뭐 해요? 뭐 나도 할래 이러면서 막 키보드를 치기도 하고 제 모니터를 막 두드리기도 하면서 이제 귀여운 방해를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아이들한테 해요. 엄마 지금 일하는 중이야. 엄마 이거 회사랑 약속한 거야. 엄마 이거 일해야 돼.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이렇게 아이들을 제가 밀어내고 거부를 하고 그런 시간에 또 남편이 무심양면으로 아이들을 대신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대신 재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분담도 되면서 정말 저만의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글쓰기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제 자신 자체가 힐링도 되고 충만해진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방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꼭 이제 급여를 받아야지만 어디 회사에 출근을 해야지만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뭔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양육을 하는 지금 제 상황에 대해 좀 자존감이 네 상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경력 단절의 이제 느낌이 있어서 자존감 많이 상해지고 제 스스로 굉장히 하찮다고 생각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엄마 지금 일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자존감이 뭔가 채워지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필하는 기간 동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저한테 이제 일깨워줬고 덕분에 이렇게 이미 출판을 한 이후지만 지금도 저는 계속 책을 쓰던 그 시간처럼 여전히 떠오르는 대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얘기 잠깐 하셨는데 아이들이 책을 탁 받고 나니까 아이들 반응은 어땠나요? 막 우와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선 아이들이 네. 몇 살이죠? 저희 지금 7살 첫째랑 네. 4살 쌍둥이 이렇게 아들만 셋인데 일단 쌍둥이들은 그냥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4살들은 그리고 이제 저희 7살 첫째는 이제 한글을 좀 뗐어요. 그래서 첫째한테만 보여줬거든요. 이거 엄마가 쓴 책이야 어때? 그러니까 제목을 처음에는 일단 시작하고 봄 하고 읽더니 후루룩 펼치고 엄마 그림이 하나도 없어서 못 읽겠어요. 아이들이 다른 네.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엄마 이름 써 있는 거 읽어봐. 뭐 이게 유현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이 책이 너가 서점에서 책 사본 적 있지? 다른 사람들도 이 엄마 책을 서점에서 살 수 있어. 그때 이제 첫째가 우와 라고 했지만 제가 더 재밌게 봤던 반응은요. 이 책이 너무 사실 저한테 자랑스러워서 제가 책꽂이에 이렇게 책등으로 안 꽂아놓고 전면으로 놨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려고 저희 집 책꽂이에 이렇게 책 표지가 보이게 이렇게 놨는데 저희 쌍둥이들이 밥 먹다 갑자기 딱 돌아보면서 그 표지를 보더니 엄마다. 네, 이 표지에 있는 그림이 그냥 저게 우리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 여성의 모습이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또 이 책의 첫 곡지가 응급실인데 그 응급실에서도 그 지팡이 착 펼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정말 짜릿했다고 할까? 아무튼 소름이 싹 돋았었어요 저는 독자로서. 그럼 이 흰 지팡이가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려워요. 흰 지팡이는 사실 저한테 되게 어려운 존재였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0대 때 흰지팡이 무료 보급 사업이라는 게 우연히 있다는 거를 알고 무턱대고 그때 이제 흰지팡이 저 주세요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는 놨는데 단 한 번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팡이를 휴대하거나 들고 다닌 적이 없었어요. 20대 때는. 그때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저의 부끄러움이었고 그게 너무 제 장애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용기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진행성으로 시각장애가 진행이 되면서 언제부턴가 제가 앞에서 마주오던 행인하고 부딪히거나 그러니까 어깨만 부딪히는 건 그래도 죄송합니다인데
그분을 막 껴안은 적도 있어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그분이랑 하면서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가로수에도 그냥 그대로 들이받기도 하고, 또는 길에 제가 운전을 안 해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그 자동차들 왜 이렇게 코너 잘 보라고 이렇게 볼록한 거울 네네네. 있으면 그거는 기둥은 얇고 위에는 커요. 네. 그러니까 기둥은 잘 피했는데 위에를 못 피해서 제가 머리를 박고, 이런 현상들이 정말 가끔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런 부상을 입고, 그러다가 그때 아이들하고도 같이 있을 때였는데 아이들도 다칠 뻔한 적이 있고, 실제로 뭐 아이들이 저 때문에 넘어진 적도 있고 하면서, 이거는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의 안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까지 지키려면 내가 이제 지팡이를 들기는 해야겠다 라는 걸 이제 느끼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가방에 이제 들고는 다니는데, 와, 이거를 차마 펼칠 용기가 정말 안 나요. 네, 이거를 펼치는 순간 막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만 볼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펼쳐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짚고 다니다가, 아이들이 뭐 이제 기관에 들어가거나 아이들이 이제 없을 때는 사라락 접어서 또 숨기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이중적으로 생활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응급실 꼭 그 이야기를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직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흰지팡이를 집에 두고 가는 게 사실 다반사였어요. 너무 필요한데도 깜빡하고 두고 가는 날이 많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더듬으면서 다녔거든요. 더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다가 응급실 그때 혜성이랑 구급차를 타러 나가야 되는데 그 우는 애를 안고 문이 닫히는 순간에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그 현관에 항상 흰지팡이를 두긴 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휙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이제 갔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정말 귀가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저한테 큰 깨달음이 찾아왔죠. 아, 내가 그동안 이거를 왜 부끄러워했을까? 왜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을까? 이것만큼 지금 나와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걸로 인해 나는 이 아이랑 한 걸음 더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팡이가 저보다 한 걸음 앞서서 저희 안전도 확보해주고 저희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의식하진 않고 의도한 건 아닌데 누군가의 도움도 무언의 요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도움을 받으면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때 응급실에서도 아직도 생생해요. 혜성아 이제 가자 하고 지팡이를 펼치고 탁 땅에 짚는 순간 저기서 간호 선생님이 뛰어오셔가지고 탁 저를 잡으셨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정말 생생하거든요. 그때부터는 흰지팡이를 대하는 제 태도도 달라졌어요. 당당해졌어요. 한 걸음 앞서서 제 앞길을 터주는 흰지팡이가 고맙고, 탁탁탁 소리도 나요. 이제 지팡이를 짚으면 지팡이만의 이제 지팡이로만 안전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짚는 그 탁탁탁탁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요새 핸드폰 본다고 길을 잘 보지 않는 행인분들도 그 소리를 듣고 하면서 이렇게 비켜주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흰지팡이 덕분에 제가 오히려 더 이제는 당당해지고, 또 한편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제 흰지팡이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엄마 그 마법의 지팡이 주세요 하고, 지팡이가 신기해요. 왜냐면 짧게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쭈쭈쭈쭈 늘리거든요. 아이들 눈에는 이게 진짜 그 마술사 지팡이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서로 달라고 요청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막 늘리고 막 휘둘러요. 그럼 저는 이제 알려주죠. 엄마의 지팡이는 절대로 위로 드는 게 아니야. 안전하게 땅을 짚고 다니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4살 쌍둥이조차도 아래로 이제 치면서 이렇게 막 걸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는 저를 창피하게 만드는 존재가 지팡이였다면 지금은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이런 사회에게서도 저를 당당하게 해주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인상적인 문구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었어요. 남편분께서 그 말씀을 자주 네. 하신다고. 네. 그 말이 그 작가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남자친구이던 시절부터 정말 수도 없이 하던 말이에요. 이게 억양이 중요해요. 억양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러거든요. 네. 정말 싫었어요, 그 말이. 왜냐면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되게 회색 분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줏대도 없고 이도저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 사람을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상황일 때 이런 말을 쓰는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 특히 그 말을 저에게 적용을 많이 했을 때 제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라면 제가 안 보여서 했던 실수도 저는 제 탓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한심하다. 뭐 이렇게까지 왜 악화가 됐지? 이것도 왜 못하지? 하면서 정말 제 스스로 저를 많이 깎아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답답한 심경을 남편한테 토로하기도 했어요. 나 진짜 내가 너무 한심해. 나 진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 내 상태가. 근데 저희 남편이 그냥 허허허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꼭 너가 안 보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언제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저를 그렇게 달래해 주더라고요. 그게 점점 중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짜증나 했다가 아니야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나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스스로 제가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내가 달라졌구나. 확실히 타격감이 적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육아에도 10분 활용을 해요. 아이가 막 잘 안 된다고 짜증내거나 실수했을 때 이렇게 쫄아 있을 때 아니 괜찮아, 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의 경직되었던 몸이 이렇게 좀 풀리는 게 느껴져요. 정말 저희 집에서는 이게 마법 같은 문장이라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남편한테. 이거 혹시 우리 가훈으로 쓸래? 하고. 네, 가훈으로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는 이 회복 탄력성에 좀 좋은 에너지를 심어주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럼 선생님 작가님만의 그 회복 탄력성을 조금만 더 얘기 해주실까요? 이게 요즘은 그런 거를 회복 탄력성이라는 되게 굉장히 좋은 단어로 사실은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단어를 몰랐을 시절부터 어쩌면 우리는 수없이 회복하고 상처받고 다시 회복하는 걸 반복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저한테 약간 종교처럼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누구보다 그 탄력성이 좋더라고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사실 가까이 이제 있는 남편밖에 없기는 한데, 같은 실수를 해도 확실히 제가 남편보다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요. 네, 금방 제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게 빠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남편보다 절망하고 상실하고 좌절해본 경험이 훨씬 많아요. 그만큼 많이 넘어져 보고 다시 일어나 본 경험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고 침잠에 있어봤자 그냥 나만 손해더라고요. 나만 그 어둠 속에 갇혀있고 웅크리고 있고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때 저를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끌어올려주는 게 두 가지. 이제 저희가 지금 또 가훈으로 삼을까 하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과 지금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 자, 다음엔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저를 이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제가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